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노후에는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다. 아마 50대, 60대, 70대라면 느끼는 바가 많을 듯한 문구입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자식에게 봉양받는 것은 기대도 못할 뿐더러 자식에게 등골이 빨리는 부모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지만 청춘도 모자라 노년기까지 자식 부양에 바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자식이 셋이지만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간 8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효자 노릇하래? 가까이 사는 게 죄야? 그러는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언니나 오빠가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 좀 돌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나한테 나가 죽으라 그러지. 지금까지 엄마한테 들어간 돈 대부분 내가 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자식 셋이 다투고 그 앞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됐다, 그렇게 싸울 것 없다. 나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련다. 이명의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등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갈 때 나도 따라갈 걸. 이씨 할머니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모두들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었고, 첫째 딸은 이씨와 가까운 곳에,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아들이 사놓은 땅 위에 단독 주택을 작게 지어 10년째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88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근 2년간은 방 안에서만 앉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슴팍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이상한데 저녁 먹은 게 체한 거 아니에요? 몇 분간 가슴을 쳐보기도 문질러 보기도 하다가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이 씨는 가까이 사는 첫째 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수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다. 곧이어 구급차와 사위의 차가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나도 모른다. 갑자기 숨쉬는 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니 저렇게 쓰러지셨다. 딸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다급히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타야 하는데 사위가 나섰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 있어. 내가 어머니랑 같이 갈 테니까.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를 본 딸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 있어. 별일 없으실 거야. 구급차는 이 씨와 사위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던 남편이 눈을 감은 채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서방, 일을 어째? 정신이 없어 보이는 이 씨를 사위가 다독였고, 괜찮으실 거예요. 장인어른 제 말 들리세요? 사위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꼭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씨가 얼른 그 손을 축혀 올려 쥐었지만 남편에게선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이 다급해졌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밀려나 이 씨가 손을 놓치자 남편의 손이 맥없이 툭 떨구어졌습니다. 남편의 숨이 멎었고 이 씨는 짧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빠, 아버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과 막내딸도 급히 내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다들 슬퍼했고 88세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었기에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또한 이 씨도 80세가 넘으며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90 가까이 살다가 고통 없이 갔으니까 호상이네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 병원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씨의 남편은 그야말로 노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끝이었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숨이 넘어가 구급차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을 마감했으니 무척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사람들 말이 맞다. 나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내 아빠 따라가련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까지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고 이 씨는 남편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요? 아, 괜찮대도. 장례가 끝나자 아들, 딸들이 모두 이 씨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들과 막내딸은 곧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하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며칠만이라도 누나 집에 가 있어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아들과 첫째 딸의 말에도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가던가.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막내 딸까지 합세하여 어머니를 모셔 가려 했지만 이 씨는 아무 곳으로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계실 때도 혼자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그거랑 같아. 너무 적적하지 않겠어. 그래, 괜찮으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이 씨는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집에 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집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하던 집이 넓게 느껴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남편이 지내던 방을 싹 비워 청소해 놓으니 무척이나 횡했습니다. 도로와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는 집이라 원체 조용한 곳이었는데 안 그래도 고요한 곳이 남편마저 없으니 바늘이 떨어져도 큰 소리가 날 듯했습니다. 이 씨는 TV 볼륨을 크게 키우고 생활했습니다. 수발 들어야 하는 영감 없으니 편하네. 말은 그리했지만 마음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이 씨는 마당에 앉아 풀 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와 TV를 보고 다시 나가서 마당에 앉아 있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곳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라도 만나려고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는 차도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곤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심심해도 볼 일이 있어도 마을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30분은 가야 했고 나간다고 한들 버스를 타고 어디든 제대로 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 일 없는 노인이라도 맨날 집에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야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럴 때였습니다. 인수가 어제부터 더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체한 거 아냐? 매실 좀 먹어보지. 어제 오늘 계속 먹었는데도 아프네. 그래?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내일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 씨는 뒤틀린 고통이 느껴지는 배를 부여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없다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고 그렇게 바쁘니? 그럼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 좀 불러줄래? 아, 그렇게 아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너 바쁘면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돼. 간다니까 좀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웬만해선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외출을 자제했지만 이런 때만큼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송장이 아닌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에 그럴 때마다 딸에게 전화 걸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차 타고 15분 거리에 사는 딸이 잠시 뒤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많이 바쁘지? 지금 시간이 그렇지. 배는 어때?
운전하고 가면서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는지 딸은 앞치마를 맨 채였습니다. 엄마, 나 일단 돌아가 봐야 하니까 진료 끝나면 전화해. 딸은 이 씨를 병원 앞에 내려주고 되돌아갔고 접수하느라 헤매서 진료를 받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을 타서 나오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한창 점심시간이 시작될 시간이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2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가려 했지만 지나가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를 한참.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땐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진료 끝났어? 그래, 지금 병원 앞에 나와 있다. 택시라도 타고 가지. 여태 기다렸어?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야지. 콜택시 부르면 되지. 그런 것을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딸을 부를 일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딸이 다시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타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나 택시도 탈 줄 알아야지. 엄마 내가 데리러 못 올 때 엄마 혼자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해. 너도 이 나이 돼봐라. 그게 마음처럼 되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의지 문제지. 아직 젊은 딸은 어머니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도 없는데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집에 거의 도착하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차라리 이 집 비우고 한순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서울이니까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병원도 가깝고. 집 놔두고 왜 거길 가니? 엄마 혼자 그 집에 있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지. 엄마 쓰러져도 모르잖아. 이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케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뭐 어때? 그런데 그것만은 이 씨는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 종종 방문하곤 하는 아들네는 이 씨에게 편치만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원체 살가운 성격이 못되기에 그런지 아니면 원래 고부 사이는 그런 것인지 아직도 며느리는 남 같은 마음이 컸습니다. 보라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러면 막내는 막내한테 가서 지내는 건 어때? 막내딸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워주려고 거길 가니? 집이 없다면 모를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서울로 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 이렇게 엄마를 돌봐줄 수는 없잖아. 엄마도 가야 내가 좀 편히 살지. 이렇게 딸을 부르는 것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오늘도 아픈 것이 아니었으면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나 셋째 집으로 가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소리는 없는 첫째 딸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안 부를 테니까 내 걱정 마라. 너 바쁘면 택시 타고 다닐게. 식당 바쁜데 어서 들어가 봐라. 그러자 딸도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이 씨는 딸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집이 좋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곳에서 살다가 평온하게 눈 감는 것이 최근 들어 생긴 이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보라가 미국에 좀 더 있고 싶다고 그러고 그 땅도 많이 올라서 이번에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전화에 이 씨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 땅을 사놓으며 오랫동안 팔 일이 없으니 집 지어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아들의 말에 이 씨의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이 땅을 팔아야겠다는 아들. 그럼 이 집은 어떡하라는 거냐? 집도 비워줘야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버지처럼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누나네 집에 들어가서 지내세요. 갑자기 살던 집을 비우고 첫째 딸네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집은 내 아빠랑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그 집 팔아도 돈 안 돼요. 조그맣고 오래된 집인데 가치가 없죠. 그 오래된 집에서
니에미가 살고 있다. 아이 엄마 왜 그래요? 살 사람 나타났을 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묵힐 만큼 묵혔어요.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땅 주인이었고 집도 자신이 돈을 댔지만 서류상 명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과 법이 어쩌고 하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숙이하고는 얘기가 된 거니? 누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도 이제 옆에 누가 있어야죠. 그렇게 몇 달 뒤에 이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 첫째 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앞으론 이 방에서 지내세요. 딸은 두 자식을 결혼시키고 사위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2층 건물 중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주택이었는데 이 씨는 손녀 딸이 쓰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 내외는 거의 모든 생활을 1층 식당에서 했고 저녁에 잘 때만 2층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전에 살던 집이나 이곳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1층에서 2층으로 걸려온 딸의 전화를 끊고 이 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1층이 식당이기에 식사 때마다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평지도 겨우 천천히 걸어다니는 이 씨에게 계단이란 커다란 난관이 매일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하루 3끼를 먹기 때문에 하루 3번은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지에서만 생활하던 노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것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이 쉬는 날이면 딸과 사위가 2층에서 쉬어야 하는데 이 씨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 밥도 3끼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 먹을 때 숟가락만 올리고. 아니에요, 장모님.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밤늦게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진짜 불편해 죽겠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계시는데 뭐가 불편해? 그건 당신한테나 그렇겠지. 당신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면 안 불편하겠어? 시어머니랑 같아. 참나, 뭐가 달라? 나도 장모님은 그 정도로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오갈 데 없는 엄마를 내쫓아. 장모님이 왜 오갈 데가 없어? 자식이 뭐 당신밖에 없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장모님 일 있으면 우리만 나서서 챙겼어. 처남이랑 처제랑 한 게 뭐야?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면 장모님은 나머지 자식들이 챙길 차례 아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한수는 옳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막내도 사정이 안 좋다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일 당장 처남한테 전화해. 장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셔야지. 조심성 없게 오가는 대화에 이 씨가 숨죽였습니다. 이 씨가 듣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인지 들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 소리가 크게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장모님 살고 계신 그 땅을 홀랑 팔아버리는 아들이 어딨어?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떠넘기듯이 장모님 보내버리면 끝이야.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참. 아무튼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어머니 모셔가라 그래. 알겠어. 내일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첫째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를 데려가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저리 불편하다는데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엄마, 자식들이 여럿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살아보시면 좋지 뭐. 명절엔 내가 갈게. 큰딸이 하는 말에 여러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러마했습니다. 이 씨는 짐짝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아들은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만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아들이 이른 아침 출근하면 그 집엔 이 씨와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계세요. 아니다, 넌 쉬고 있어라.
이것만 닦으면 돼.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청소를 하고 있던 이 씨를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는 이 씨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 씨 또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했습니다. 혼자 살던 자신도 갑자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자니 힘들었지만 며느리도 죽을 맛이었겠죠.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불만이 날로 쌓여갔습니다. 이 씨의 아들이 출근하면 대충 때우곤 했던 식사를 시어머니가 있으니 제대로 차려야 했고 소파에 편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지내는 게 평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딸과 사위도 불편해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보라 엄마는 어디 갔어? 주말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며느리의 행방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보라 엄마, 잠시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갔어요. 그래, 자고 온대. 며칠 있다가 온대요. 하지만 곧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 된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불편하게 한 적도 없는데 뭐가 불편해? 뭐, 대리효도? 엄마가 환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시중을 들었다고 그래? 나야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엄마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땅 팔라고 그렇게 들들 볶았었잖아. 막내? 막내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시고 가라 그래? 얼른 돌아와. 내가 엄마 밥은 또 어떻게 차려드리냐? 며느리가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2살짜리 아이도 아닌데 다들 자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 누구든 데려가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뭐라든 자신은 애물단지가 된 듯했습니다. 막내야, 네가 좀 와서 엄마 모시고 가라. 결국 아들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상황 알면서도 엄마 모셔가란 소리가 나와? 경제적으로 힘든 막내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내 새언니도 처가댁으로 가버렸고 엄마랑 나랑 집에 둘이 있다. 새언니도 웃긴다. 엄마 모셔본 적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다고 홀랑 도망가 버리냐. 보라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아들인 나보다 딸이 낫지 않겠어? 내가 좀 엄마 좀 모셔가라. 아들과 막내딸이 투닥투닥하는 통화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한테 다시 좀 말해봐. 나는 정말 상황이 안 돼. 누나네 집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건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라 그래. 주말에 언니랑 같이 갈게. 그렇게 주말이 되었을 때 이 씨의 자식들 셋이 전부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씨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 이 씨의 뜻은 고려하지 않은 그녀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옳게는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홀랑 집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게 쉬우면 내가 하면 되겠네? 뭐 또 그 소리야? 그러면 오빠가 생활비 다 줄래? 생활비 주면 엄마 내가 모셔갈 수 있냐? 서로 싸우는 상황을 이 씨는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매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넓은 집에서 엄마랑 사는 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는 옳게도 엄마 불편하다고 나가 버린 거 아니야? 왜 내 남편 탓을 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너네 매형이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매형 탓하는 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는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간 돈 다 내가 댔다고. 나도 할 말은 있어. 이거 왜 이래?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모습을 보는 이 씨의 표정이 착잡했습니다. 결국엔 이 씨를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해라. 이 씨가 한참 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일 없는 거지. 그러자 자식들 셋이 입을 다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련다.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해?
아들이 물으니 이 씨가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서 살 테니 이제 너희들 모두 신경 끄고 살아. 그러자 다들 놀라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뭐 요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 이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셋이나 있지만 나이든 엄마 돌봐줄 사람이 있냐? 너희들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니? 그러자 다들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련다. 제발 그만하자.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싫고 너희들에게 짐 되는 것도 싫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보다는 짐 취급을 받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나도 내 늙은 몸뚱이 의탁해서 너희들 힘들게 하기도 싫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싫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너희 좋고 나도 좋은 길 같다. 그동안 너희가 용돈 줬던 거 통장에 다 모아뒀다. 이거면 나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낼 만할 거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그냥 이 세상 뜨련다. 이제 미련도 없고 노인네가 이승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 없으니 저승에서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겠지. 그러자 세 자식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잘 모셨으면 됐을 거 아냐. 엄마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해. 너는 한 번도 엄마랑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왜 우리 탓만 해. 돈 없는 게 벼슬이냐. 그럼 차라리 중간쯤에다가 방이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다. 급기야는 이 씨를 원룸에 넣고 순번을 정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냐. 나는 평생을 내 한 몸 바쳐 너희 셋을 키웠는데 너희는 셋이나 돼서 엄마 하나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냐. 내가 너희 집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 내가 언제 나 돌봐주라든? 그냥 돌아. 너희에게 이젠 바라는 것 하나 없다. 너희는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으니 제발 알아서 살아라. 이 모습을 아빠가 봤으면 땅을 치면서 울었을 거다. 나도 내 아빠나 따라갈 걸 그랬어. 그리고는 짐가방을 들고 아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며칠 뒤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입으로는 말렸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집으로 오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따금 이 씨에게 자식들이 면회도 왔지만 이 씨가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오는 자식들에게는 직원이 이 씨의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부르면 가련다. 내가 죽더라도 때가 된 것이니 너희 탓은 아니지. 나는 온 평생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깨닫는 날도 오겠지. 그런 날이 오면 나처럼 되지는 않길 바란다. 너희도 부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살피며 살거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그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거라. 나도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련다. 엄마가. 그리고 자식들이 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끝내 살아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다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한 명이라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 몸 아픈 것보다 내 자식 아픈 게 가슴에 더 사무치도록 힘들다는 것 말입니다. 만에 하나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떤 부모라도 그만큼 애통하고 속상한 것은 없지요.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고생 끝에 어엿한 어른으로 키워놨더니 다 큰 자식 녀석은 어느새 자기 사는 일이 바빠 이제는 편하게 연락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괜히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하거나 반찬이라도 주려고 찾아가면 자주 연락하는 만큼 또 자주 찾아가는 만큼 자식과의 거리가 왜 자꾸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게다가 결혼해서 자기 가정까지 꾸리면 완전히 다른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지인 중 장성한 두 자녀를 둔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어느새 결혼한 지 6년, 작은 아들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손주까지 생겨서 가족 구성원은 많아졌지만 많아진 가족 수와는 반대로 오히려 헛헛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하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도 어느덧 옛말입니다. 조언은커녕 배려한답시고 하는 말 한마디도 잔소리처럼 들릴까 조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도 자식 부부 눈치에 보고 싶다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부모 자식 같지 않게 각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소갈이하며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낳아 힘들게 키웠을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로 타는 속내를 홀로 삼키면서 누구한테 마음 편히 털어놓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셋이지만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간 8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힘들다 말해봐야 아무도 몰라주는 직업. 그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